이민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균형 위에 놓여있는 듯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펠바움의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촉망받는 건축가였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아내 김수연은 국내 굴지의 이벤트 회사 더 블랙의 유능한 기획팀장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선남선녀라 칭하며 부러워했고 그들 부부의 삶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그림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다. 늦은 밤, 민주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공허했다. 그는 성공했지만 가끔은 혼자라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아내 수연은 늘 바빴다. 그녀의 직업 특성상 야근과 지방 출장은 일상이었고 그들은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드물었다. 집은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부족했다. 침묵이 그들의 공간을 채우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민주는 가끔 수연의 부재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익숙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의 목에는 늘 지니고 다니는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중앙에는 작은 2개의 하트 펜던트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반으로 잘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나눠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펜던트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1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의 쌍둥이 형, 리민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민주는 형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현실 속에서 그는 그 상처를 깊숙이 봉인해 두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꿈속에서 형의 뒷모습을 보았고 잠에서 깨면 베개는 늘 눈물로 축축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 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려 했다. 그때 한 젊은 후배 건축가 김지훈이 다급한 표정으로 카페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야근으로 지친 몸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했지만 후배의 힘겨워하는 모습이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결국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 씨,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어? 지훈은 민준을 보자마 거의 울먹거릴 지경이었다. 민준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망칠 것 같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이끌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밤새도록 지훈의 도면을 함께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냈다. 그는 지훈이 놓치고 있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었고 그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민주는 지훈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격려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들은 마침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지우는 민준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전 정말 끝장이었을 거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은 환하게 웃었다. 뭘, 다 같은 팀인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의 작은 친절은 지훈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다. 민준은 비록 개인적인 삶에서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작은 아동복지시설 꿈나무의 집을 찾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민주는 습관처럼 거실에 불을 켜고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하게 든 즉석식품과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한 캔. 그는 텅 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수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옷가지, 향수 냄새 혹은 그녀가 읽던 책.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최근 들어 수연은 더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의 핸드폰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벨소리 대신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번번이 거래처와의 미팅 혹은 출장 준비라는 핑계로 얼버무려졌다. 옷에서는 은은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가끔은 평소에 입지 않던 과감한 의상을 입고 외출하기도 했다. 민주는 애써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다. 수연이가 많이 바빠서 그런 거야.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겠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녀를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핸드폰에서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알림 아래 발신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호.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호 이민호 설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섞였다. 15년 전 사라진 그의 쌍둥이 형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숫자를 눌렀다. 그것은 그와 민호만이 아는 그들의 생일과 민호의 어릴 적 별명을 조합한 비밀번호였다.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다. 메시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수연아, 내일 약속 잊지 마. 그날 이야기했던 자료들 준비해줘. 그리고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에는 민준의 쌍둥이 형 민호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은 남자의 셀카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성인이 된 민호의 모습이었다. 그는 민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민준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민호야, 내 형. 민호가 살아있었어.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수연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낯선 향수 냄새,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사라진 쌍둥이 형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형이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그를 질식시켰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민호와 함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흉터였다. 민호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지만 민주는 민호의 흉터가 어느 쪽 손목에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흉터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샤워를 마친 수연이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김수연 씨. 당신 내 형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리고 민호는 살아있었던 거야. 수연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민준의 손에 들린 핸드폰과 그 속의 메시지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이제 잔혹한 진실의 폭풍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김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민주는 아내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말해봐. 김수연,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민호는 살아있었던 거야. 당신은 왜 나한테 속였어? 왜 내 형이랑? 감히.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여보, 제발, 오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 속 민호라는 이름과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과 똑 닮은 남자의 사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더욱 비참해졌다. 오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 형과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그 사람과 이런 관계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절박하여 민주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인 듯 보였지만 그 진심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날 밤은 지옥 그 자체였다. 민주는 수연에게서 아무런 논리적인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수연은 계속해서 오해다.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민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다. 민준은 결국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다 결국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탐정 사무실, 진실의 눈, Eye of Truth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의 주인은 박준석이라는 이름의 전직 강력계 형사였다. 박준석은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형처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뚝심 있는 성격으로 어떤 사건이든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이었다. 준석이 형, 제발 좀 도와줘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민주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박준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 핸드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집 5년 전 사라졌던 쌍둥이 형 민호의 이름. 박준석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아, 진정해라. 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어. 15년 전 실종된 내 형이 갑자기 나타났고 네 아내가 그와 얽혀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박준석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박준석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김수연의 주변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 그녀가 최근 만났던 사람들을 탐문했고 그녀의 최근 행적을 파악했다. 민주는 그의 지시에 따라 수연의 핸드폰 사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조사하여 박준석에게 넘겨주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며칠 후 박준석은 민준에게 충격적인 중간 보고를 해왔다. 민준아, 내 아내 김수연의 최근 행적은 너무나 수상해. 그녀는 업무상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들을 전전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수차례 만났어. 그리고 그 남자는 네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이야. 이민호가 맞다. 박준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모자라 그 남자가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 형이라니.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김수연이 그 남자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는 거야. 명목은 사업투자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계좌의 명의는 이선우 리순우라는 가명으로 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그 계좌를 추적 중이야. 뭔가 냄새가 난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김수연이 그 남자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어떤 거대한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박준석의 말은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박준석에게 수연의 다음 만남 장소를 알아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형, 제발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박준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직감은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민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민준아.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박준석은 민준에게 김수연이 다음 날 저녁 8시 명동에 위치한 최고급 부티크 호텔 더 스테이 더 스테이에서 이선우라는 이름의 남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
그리고 15년 만에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민준과 박준석은 더 스테이 호텔 근처에 도착했다. 민준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수연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호텔 입구를 주시했다. 수연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준은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박준석과 함께 조심스럽게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박준석은 호텔 직원에게 미리 알아낸 정보에 따라 수연이 묵을 방 번호를 확인했다. 12층 찰리비 8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그냥 오해이길.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다. 15년 전 사라진 형, 그리고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12층에 도착하자 민준은 박준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석은 복도 끝에 숨어 민준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준은 천천히 1208호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수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면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꽝! 민준은 발로 문을 거칠게 걷어찼다.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방 안에는 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나른한 표정으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고통,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한꺼번에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민준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민준의 것과 똑같은, 아니, 민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1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의 쌍둥이 형, 이민호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내와 한 침대에 있었다. 수연은 민준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준을 응시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밤은 그의 삶에서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밤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민준의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아내 김수연, 그리고 침대에 태연히 누워 자신을 싸늘하게 응시하는 남자. 그는 민준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달랐다. 생경함, 그리고 어떤 냉담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민호.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15년 만에 입 밖으로 꺼내는 형의 이름은 너무나 생경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의 심장을 태웠다. 남자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야수처럼 나른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민준의 것과 똑같은 위치에 그러나 훨씬 더 선명하게 파인 흉터가 보였다. 어릴 적 그와 민호가 함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쌍둥이 형제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민주는 그 흉터를 보자마자 의심할 여지 없이 남자가 자신의 형 이민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에게 낯설었다. 이민준, 오랜만이군.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는 형제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낯선 타인을 대하는 듯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그때 수연이 침대에서 황급히 내려와 민준과 민호 사이에 몸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여보, 제발, 오해야. 민호 씨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의 눈치를 살폈다. 민주는 수연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닥쳐, 김수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사람이 내 형인 걸 알면서도. 그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오해 세상 모든 불륜이 다 오해에서 시작되지 않나. 민호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민준을 조롱하는 듯했다. 이민준, 내 아내가 왜 나와 함께 있는지 궁금한가? 그럼 직접 물어봐. 김수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수연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민호의 말을 듣자마자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민호 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민호 씨는 나를 협박했어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듯했다. 협박, 민주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섞였다. 대체 무슨 협박을 한다는 거야? 김수연, 사실을 말해. 지금 당장. 수연은 민호의 눈치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15년 전에 겪었던 그 사고, 민호 씨가 그 사고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나를 협박했어요. 만약 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에게 그 진실을 모두 폭로하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15년 전 사고. 그것은 민호가 사라진 날의 기억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민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는 그날의 자세한 기억을 애써 지우고 살았다. 그는 그때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민호가 사라졌다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수연의 말은 그의 오랜 죄책감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민호가 그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민호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일까? 사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민호에게 물었다. 네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대체 무슨 진실인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어? 민호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때때로 잔혹한 법이지. 특히 네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군. 이민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 속에는
네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가 담겨 있지. 민호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민호의 저주와도 같은 말, 그리고 수연의 절박한 눈물.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박준석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의 뒤에 서서 민호와 수연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민준과 수연의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이봐, 당신 김수연 씨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민호 씨. 당신은 15년 전 실종된 이민준 씨의 쌍둥이 형이 맞나? 당신은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박준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민호에게 경고했다. 민호는 박준석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경계심이 스쳤다. 그는 박준석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언가 위험을 감지한 듯했다. 민호는 침착하게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당신은 누군가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는 게 좋을 텐데. 민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준석이다. 이민준 씨의 친구이자 탐정,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파헤칠 사람이지. 박준석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호는 박준석을 잠시 노려보더니 피식 웃었다. 탐정이라. 재밌군. 좋다. 당신이 이 사건에 끼어들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후회할 걸. 이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수연을 곁눈질했다. 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민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준에게 던졌다. 이민준,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15년 전 사고의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지. 네가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명심해. 진실은 너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 USB는 민준의 발치에 떨어졌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USB 안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민호는 정말로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김수연. 민호는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수연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명심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거나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이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야. 그리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민호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차가웠다. 민호는 수연에게 경고를 날린 후 민준과 박준석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방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과 위압감이 느껴졌다. 방 안에는 민준, 수연, 그리고 박준석만이 남겨졌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민호가 던져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김수연, 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정말 저 사람이 내 형이 맞아. 그리고 그날 사고는 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민호에게서 받은 협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민준의 부모님에 대한 비밀,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며 협박했고,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비밀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민준의 잘못 때문이라고 민호가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준석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민호가 던져주고 간 USB에 모든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준아, 일단 이 자리에서 벗어나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 USB를 확인해 봐야겠어. 박준석은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민준은 무력하게 박준석의 부축을 받아 호텔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15년 전 사라진 형의 갑작스러운 등장,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민준은 박준석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형 이민호의 싸늘한 눈빛, 김수현의 두려움에 질린 얼굴, 그리고 민호가 던져준 USB.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처럼 그를 짓눌렀다. 민준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혼돈 속에서 필사적으로 진실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박준석은 민준을 자신의 탐정 사무실로 데려왔다. 사무실은 밤늦은 시각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사건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박준석은 민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민준아, 진정하고 이 USB부터 확인해보자. 내 형이 뭘 숨기고 있는지,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15년 전 그날의 진실이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민준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상 파일과 문서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가장 먼저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파일을 클릭했다. 영상은 낡고 흐릿했지만 선명하게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15년 전 민준과 민호의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 그리고 그 사고 직전 도로 한쪽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의문의 남자들이 민준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그들은 민준의 아버지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절벽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민준은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니, 살인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영상 마지막에 어렴풋이 찍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 소년은 사고 현장 근처 숲속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너무나도 작고 희미했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 소년이 이민호임을 알 수 있었다. 민호는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민준은 다음으로 문서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한빛테크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한빛테크는 당시 획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대기업 천성그룹이 이 기술을 탐내고 있었다. 문서에는 천성그룹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지철이라는 인물이 한빛테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시도한 정황과 민준의 부모님을 협박했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모든 증거를 숨겨두고 사라졌던 것이다.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뒤엉켰다. 부모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며 그 배후에는 천성그룹의 강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일까? 민준아, 진정해. 내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내 형 민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박준석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형, 민호는 왜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걸까요? 왜 수연이를 이용하고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죠?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은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민호가 어떤 이유로든 이 진실을 이용해 너에게 접근했다는 거야. 그리고 김수연도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거지. 수연이가 말했듯이 민호에게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커. 그 약점이 바로 너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진실이었고, 이건 단순히 가족사가 아니야. 민준아, 이건 거대한 기업 비리와 살인 사건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 내 형이 있어. 박준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민준은 밤새도록 USB에 담긴 자료들을 파헤쳤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아내면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왜 자신이 그날의 기억을 완벽하게 잊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다. 어릴 적의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다. 그의 내면에 깊숙이 묻혀있던 트라우마는 비참한 진실과 함께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분노는 천성그룹의 강지철에게 향했다. 15년 전 그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민호를 실종되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지금은 천성그룹의 핵심 실세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물. 민준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형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민준과 박준석은 본격적으로 강지철과 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USB에 담긴 단서들을 기반으로 강지철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건축 설계 능력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천성그룹의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분석했고, 그 속에서 강지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흔적을 찾아냈다. 박준석은 그의 폭넓은 인맥과 탐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강지철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하지만 천성그룹은 거대한 기업이었고 강지철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비리를 철저히 은폐해왔다. 그들의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강지철은 자신을 추적하는 민준과 박준석의 존재를 눈치챈 듯 은밀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거나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준의 집 주변을 수상한 남자들이 맴도는 등 그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은 김수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수연은 민호가 다시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민호는 민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연에게 내 남편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은 물론 네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제발 이 싸움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여보, 제발 그만둬. 민호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뒤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준은 수연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의 형은 대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민호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구하려는 것인가? 민주는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라진 형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만 했다. 며칠 후 민주는 강지철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찾기 위해 천성그룹의 서버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실력과 건축가로서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서버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박준석은 필요한 장비와 우회 경로를 제공하며 민준을 도왔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은 박준석의 사무실에서 홀로 천성그룹 서버 해킹을 시도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암호와 방화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수많은 시도 끝에 겨우 하나의 보안 게이트를 뚫었지만 곧바로 다음 단계에서 막히고 말았다. 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민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 거야. 메시지에는 그의 아내 김수연이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과 민준의 부모님 묘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 민호 혹은 민호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의 경고였다. 그들은 민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렸다.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리고 그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해킹을 중단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형을 되찾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극한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손목에 감긴 은색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부모님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영상, 그리고 어린 민호가 숲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자신에게 던져주었던 USB. 그 속에 담긴 그날의 진실은 민준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로 돌아왔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민주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다시 해킹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감이 달랐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복잡했던 암호 체계가 그의 눈에는 마치 단순한 퍼즐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코드 이그니스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부모님이 개발하던 기술의 핵심 원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원리를 해킹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처리했고 그의 손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떴고 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그를 추적하려 안간힘을 썼다. 민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마지막 관문을 뚫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드디어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 침투 성공 메시지가 떴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성그룹의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료, 그리고 강지철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 증거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엄청난 양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박준석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다. 민주는 직감했다. 강지철이 보낸 자들이야. 그는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급히 연결을 끊으려 했다. 이민준, 당장 멈춰라.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거의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했지만 마지막 중요한 파일 하나가 아직 남아있었다. 천성그룹 비밀 협상 녹취록.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의 손은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경련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순간 그의 핸드폰으로 이준호 요원, 그는 박준석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이준호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었다. 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 지금 당장 접속을 끊고 그곳을 벗어나시오. 천성그룹의 사람들이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어 위험하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가득했다. 민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연결을 끊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검은 정장 남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박준석이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준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머리 위로 육중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미지의 위협이었다. 이민준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박준석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2명의 사내는 박준석을 제압하고 나머지 2명은 민준에게 다가섰다. 민준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다. 그 안에 담긴 증거들은 그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형의 비밀을 밝혀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감이 천성그룹을 건드려 사내 중 한 명이 민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민준의 눈에서는 피로와 고통,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이준호 요원과 그를 따르는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강지철이 보낸 사내들을 제압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씨, 괜찮으시오. 무사해서 다행이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원님, 다행히 자료들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이준호에게 건넸다. 이준호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훌륭하오. 민준 씨, 이 정도 증거라면 강지철은 물론 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것이오. 이준호는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천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천성그룹 회장 강지철, 15년 전 한빛테크 기술 탈취 및 대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이민준,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 형과 극적 재회 숨겨진 진실 드러나 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15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고 한서준의 용기와 집념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주는 민호와 김수연의 관계, 그리고 민호가 1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했다. 이준호의 도움으로 민주는 민호가 체포된 곳으로 찾아갔다. 민호는 강지철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 이 조직은 강지철의 비리를 은폐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민호가 구속된 유치장에서 민주는 15년 만에 형과 마주했다. 유치장 안의 민호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진실을 숨기고 왜 수연이를 이용했어?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침묵했다. 그는 민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준은 형의 반응에 더욱 좌절했다. 그때 박준석이 유치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수연의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김수연이 모든 것을 진술했다. 네 형, 이민호는 15년 전 사고 이후 천성그룹에 강지철에게 납치되어 기억이 조작되었어. 그는 강지철에게 세뇌당해 그의 수하로 활동하며 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잊고 살았어. 강지철은 민호의 뛰어난 지능과 민준이와 똑같은 얼굴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던 거야. 김수연은 우연히 그 조직에 얽히게 되었고 강지철은 수연의 가족을 협박하여 민호를 감시하게 하고 네 주변을 맴돌게 한 거야. 민호가 너에게 USB를 건넨 것은 아마도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형제 때문일 거야. 완전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던 거지. 박준석은 나지막이 설명했다.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형 민호가 강지철에게 납치되어 기억이 조작당하고 세뇌되었다니. 그리고 그가 강지철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에 대한 오해와 분노는 순식간에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변했다. 그는 형이 잃어버린 15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유치장 창살 너머로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민준의 손길에 살짝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민주는 민호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린 듯했다. 민호야, 기억나 이 목걸이.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가 주신 거잖아. 네가 나한테 반쪽을 주고 내가 너한테 반쪽을 줬지. 우리는 쌍둥이니까 언제나 하나라고. 기억나. 민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는 듯했다. 어린 시절 민준과 함께 뛰놀던 모습,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고 당일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차량의 잔상. 그의 뇌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아파. 머리가. 민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민호의 변호사가 유치장으로 들어섰다. 이준호 요원이 민호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던 것이다. 변호사는 민호의 상태를 살피더니 민호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호가 강지철에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강지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민주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15년 전 부모님의 사고 진실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지철을 향한 분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민호의 증언이었다. 민호는 강지철의 세뇌와 조작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민준이 준 목걸이와 박준석이 제공한 심리치료 덕분에 잃어버렸던 기억의 일부를 되찾고 있었다. 민호는 법정에서 강지철이 자신을 어떻게 납치하고 세뇌했으며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강지철의 혐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지철은 민호의 증언에 경악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노려보았다.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나를... 강지철은 민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으로 김수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협박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을 속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협박당하면서도 민준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금씩 수집하여 몰래 박준석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진술은 민호가 강지철의 세뇌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이자 민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재판은 강지철의 압도적인 패배로 끝났다. 강지철은 살인교사, 기업기술 탈취,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천성그룹은 해체되고 모든 자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주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저와 저희 가족은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억울하게 희생된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박준석 탐정님과 이준호 요원님,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연설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는 정의로운 복수자이자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이민준이라는 평범한 이름이 아닌 진실을 향한 집념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김수연은 법정에서 나온 민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여보,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준은 수연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 당신도 피해자였어. 이제부터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용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과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민주는 매일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하며 잃어버렸던 형제애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인간미가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의 손목에 감긴 은반지는 마치 그들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눈부시게 빛났다.
강지철의 몰락과 천성그룹의 해체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가져왔다. 언론은 연일 그의 죄과와 이민준의 활약상을 보도하며 민준을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선 진실의 수호자로 추앙했다. 사회는 강지철과 같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15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한빛테크의 대표, 즉 민준의 부모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과 형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민호는 이준호 요원의 도움과 박준석 탐정이 추천한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통해 정신감정 및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강지철의 세뇌는 깊었지만 민준이 건넨 은색 목걸이와 형제로서의 끈끈한 유대는 민호의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었다. 민준은 매일 민호를 찾아가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민호의 눈빛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싸늘함 대신 희미한 인간미와 함께 어딘가 어리숙한 형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다. 김수연은 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 깊은 참회와 함께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이 강지철의 협박 때문이었음을 이해했지만 그의 마음에 난 상처가 단숨에 아물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과거의 맹목적인 믿음과는 다른 상처와 이해, 그리고 용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수연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수집했던 강지철의 비리 자료들을 박준석에게 넘겼고 이는 강지철의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 민준의 곁에서 묵묵히 헌신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박준석의 탐정 사무실에 찾아갔다. 사무실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박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다. 민준아, 얼굴이 한결 밝아졌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보인다. 박준석이 따뜻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준석은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런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지. 어때? 이제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다. 형, 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빛테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부모님이 꿈꾸셨던 친환경 에너지 기술, 그리고 코드 이그니스를 완성해서 세상에 이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민호 형과 함께요. 박준석은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좋은 생각이야. 너희 부모님의 기술은 시대를 앞서갔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지. 그리고 민호도 너와 함께라면 분명 잘 해낼 거야. 그들은 밤늦도록 민준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준석은 민준에게 사업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민준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준호 요원 또한 국정원 차원에서 민준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민준의 부모님이 개발하던 코드 이그니스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이 기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호는 치료감호소에서 퇴원한 후 민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기억은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민준을 자신의 동생으로, 수연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민준은 민호에게 강지철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민호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저지른 일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끔찍한 짓을 했어. 수연이에게도.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주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 괜찮아. 다 강지철이 한 짓이야. 형은 피해자였어.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롭게 시작할 거야.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느끼는 동생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였다. 그는 민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형제애가 다시금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민주는 한빛테크의 이름을 계승하여 새로운 회사 별빛 에너지, 스타라이트 에너지인을 설립했다. 민호는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팀을 이끌었고, 민주는 그의 천재적인 건축 설계 및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코드 이그니스부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주력했다. 코드 이그니스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별빛 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주는 사업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과거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레스토랑 라 뿌띠뜨 메종을 찾아갔다. 그는 매니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매니저님, 제가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민준이 별빛 에너지의 대표가 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방문에 감격했다. 한서준 씨, 아니, 이민준 대표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오히려 대표님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민주는 매니저에게 라뿌띠뜨 메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곳이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바랐다. 매니저는 그의 제안에 감격했고, 민주는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다. 그는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설계해 주었고, 코드 이그니스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레스토랑의 운영 효율을 높여주었다. 민주는 또한 자신과 민호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기 위한 비영리 재단,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Finding Lost Stars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박준석 탐정이 고문으로 합류하여 실종자 수색과 함께 강지철과 같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시민 감시 활동을 펼쳤다. 민준과 민호는 직접 재단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을 나누었다. 김민아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평화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주는 민호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민호는 민준이 건넨 은색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두 개의 하트 펜던트는 이제 다시 온전한 하나의 형태로 붙어 있었다. 민준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제야 내 진짜 삶을 찾은 것 같아.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해야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거야.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민준의 삶은 모든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평화 속에 안착했다. 그 평화는 그 어떤 부나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들의 두 번째 삶,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민준의 삶은 만개한 꽃처럼 풍요롭고 빛났다. 그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강인한 여정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빛나는 증표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난을 이겨낸 후 찾아온 찬란한 두 번째 봄 샨시에를 이었다. 이민준이 재건한 별빛 에너지, 스타라이트 에너지는 그의 지휘 아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드 이그니스 기술은 상용화되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별빛 에너지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민준은 기업가로서의 탁월한 수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혁신적인 기업가,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쌍둥이형 이민호는 별빛 에너지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서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준과 함께 부모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조종당하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빛을 발하며 동생 민준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형제의 끈끈한 유대는 별빛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민준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Finding Lost Stars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이 재단은 매년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박준석 탐정의 활약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들을 끊임없이 파헤쳤다. 민주는 재단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억울하게 희생된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을 더욱 밝히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젊은이들에게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민준의 곁에는 한결같이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김수연이었다. 강지철 사건 이후 수연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민준에게 진심으로 헌신했다. 민준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맹목적인 열정이 아닌 상처와 이해,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수연은 별빛 에너지의 사회공헌 활동과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내조자였다. 이준호 요원 또한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로 남아있었다. 그는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에도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민준과 함께 사회정의 구현에 힘썼다. 그는 민준의 인간적인 면모와 비범한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었고 민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몇 년 후 민준과 수연은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맑고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로 이별 엘리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는 부모의 지혜와 따뜻함을 물려받아 밝고 총명하게 자랐다. 민준은 언젠가 딸에게 자신의 은색 목걸이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이씨 가문의 위대한 정신과 민준의 강인한 삶,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랑과 정의의 증표가 될 것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이민준 가족과 이민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잃어버린 별들을 찾아서 재단이 건립한 희망의 정원 가든 오브 호프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코드 이그니스 기술로 작동되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식물들은 더욱 푸르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별이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민준이 어릴 적 민호 형과 함께 읽었던 과학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아내 수연과 형 민호는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두 개의 하트 펜던트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고 그것은 이민준과 이민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이룬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상징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걷혔고 그들의 삶에는 찬란한 두 번째 봄바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이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영혼의 부활이자 사랑과 희망의 끝없는 순환을 의미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